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세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지난 2월에 은행 카드 산업 자산 건전성 점검에 이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하고 있는 캐피탈사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금융실의 김예일 선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일 선임,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피탈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일 선임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이렇게 시장과의 소통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팟캐스트 주제는 캐피탈사의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리스크 점검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 변화 과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일 선임님, 지난 2월 초 캐피탈사에 확대되고 있는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리스크 수준 점검이라는 주제로 스페셜 리포트를 작성하신 바 있는데,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유독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위험을 점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캐피탈사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외에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캐피탈사의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비중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해당 자산의 리스크 요인이 캐피탈사의 신용도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신용도 측면에서 모니터링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사 중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나머지 캐피탈사를 합산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를 나타낼 그래프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자동차 금융 비중이 37%를 차지하는데 기업 대출, 부동산, PF, 투자 금융의 합산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합산 비중이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9%가량 증가했으며 자동차 금융과 할부 및 리스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축소되었죠. 2년 동안 기업 투자금융 비중이 9%가량 증가한 걸 보니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긴 합니다. 캐피탈사들이 이렇게 이쪽 부문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기존 주력 시장의 성장성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주력 시장인 자동차 금융 시장은 카드사 등 타업권의 진입 및 잠식이 지속되고 있어 경쟁 강도는 매우 치열한 상황이고요.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가 6배에서 8배로 완화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캐피탈사의 기존 주력 포트폴리오가 자동차 금융 이외에 소비자 금융이나 할부리스 자산이 있었잖아요. 이쪽 자산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선 소비자 금융의 경우에는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규제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시면 가계 부채 관리 기조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내용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사업자 원금 상환 유예, 과잉 추진 방지 협약 등도 추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캐피탈사의 자율적인 회수 정책이나 리스크 관리 활동도 일부 제한되고 있고요. 캐피탈사들 자체적으로도 현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소비자 금융의 성장은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소비자 금융 부문은 30%의 가계대출 한도가 존재해 성장 여력도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또 할부 리스 자산들도 건설, 조선 등 전방 산업의 생산 투자 위축으로 영업 자산 성장은 정체되거나 역성장 중입니다. 그럼 소비자나 할부리스 자산과는 달리 기업 투자금융 부분의 경우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겠네요. 예, 다른 자산들과 달리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의 장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의 경우에는 저금리 환경으로 금융 수요는 더욱 확대된 데 반해 경쟁 강도는 자동차 금융 시장보다 높지 않았고 또 규제 수준은 소비자 금융 부문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건당 기표 금액이 커 소액 다건인 자동차 금융이나 소비자 금융보다 규모 성장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동차 금융사와 복합 금융사 대비 인당 영업자산 규모가 1.5배 내지 2배 정도로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금융사의 우수한 실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피어그룹별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업금융사의 수익성 지표가 자동차 금융사와 복합금융사를 꾸준히 오버퍼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기업금융자산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높고 마케팅 비용이 낮기 때문인데요.
환관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업금융사는 0.7%, 자동차금융사와 복합금융사는 1.5%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고착화된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유동성도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금융사의 실적 호조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럼 이 같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합니다. 네, 아래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각각의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규모 추이인데요. 대형사는 유상증자와 심정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신한, IBK, 사는 등 일부 대형사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 주력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요. 중소형사는 2018년 이전에는 소비자금융 자산을 확대해 그 시기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으나 2019년부터 기업금융 잔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중소형사는 향후에도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편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캐피탈사의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 과연 안전한 자산인지, 어떤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업 투자금융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라 캐피탈사의 자산 위험 수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네, 아래는 캐피탈사가 취급한 자산의 취급 금리 가중평균 수치에서 해당 시점에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차감하여 나타낸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기업 투자금융 종합 2018년 말 3.7%에서 2020년 6월 말 4.7%로 대체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즉 스프레드 수준을 취급한 자산의 위험도의 대용치로 간주했을 때 캐피탈사가 취급한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위험 수준은 과거 대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프레드 확대 수준은 부동산 PF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형사가 후순위성 혹은 준공위험이 내재된 부동산 PF 취급을 빠르게 확대한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취급금리 스프레드 확대 폭도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대형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업 대출, 부동산 PF, 투자금융 전 부문에서 중소형사의 스프레드 확대폭이 대형사보다 더 컸습니다. 또한 중소형사는 최근 기업금융 취급 시 이자 수익 외에 수수료 수익도 별도로 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사의 위험 확대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취급 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자산을 기반으로 비교 시 전반적으로 중소형사의 위험 수준이 높습니다. 이는 조달 금리에 따라 캐피탈사의 리스크 선호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조달 금리가 높아 고금리 자산 취급 유인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PF에서 차이가 컸는데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중소형사가 받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중소형 캐피탈사의 위험감 내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업 대출, 부동산 PF, 투자금융 각 자산별로도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 대출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 대출의 경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대형 중소형사 각각 39%, 54%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최근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 확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비중과 성장세가 높아 이를 기준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기업대출 자산 차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LTV 자료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LTV는 중소형사가 65.4%로 대형사 대비 약 10%포인트 수준 높으며 중소형사는 2018년에 비해서도 약 5%포인트 수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소형사는 사업 초기 단계의 토지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토지담보대출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리스크 확대폭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PF 부문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변제 순위, 액시 분양률 달성도, 시공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의 PF 위험은 과거 대비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부동산 PF의 변제순위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우선 대형사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순위 비중이 84%로 높은 편이며 2018년 말 대비하여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즉 안전한 선순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 중소형사의 선순위 비중은 2020년 6월 말 기준 56.5%로 대형사보다 크게 낮고 2018년 말 대비하여서도 약 6%포인트 하락하고 중후순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 PF 편입 수요는 확대되었으나 선순위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중후순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엑시 분양률 달성도를 비교해 보아도 중소형사는 엑시 분양률 달성 사업장 비중이 40% 수준으로 60% 수준인 대형사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이어서 아래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부동산 PF의 사업별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중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주거형 PF 중 아파트, 주상복합 등 저위험 PF 사업 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형사의 경우 저위험 PF 사업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중소형사는 저위험 PF 사업 비중이 낮고 오피스텔 등 분양 리스크가 다소 내재한 PF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중소형사의 저위험 PF 사업 비중은 과거 대비해서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준공 리스크 측면에서는 시공사의 분포를 분석하였는데요. 대형사의 경우 초록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된 상위 30위 이상의 시공사 비중이 전체 자산 중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23%를 차지하고 있어 책임 준공의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가 컸습니다. 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중소형사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럼 투자금융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금융을 기업의 지분 및 채권 투자 성격의 기업 투자와 부동산, 실물 등을 포함한 대체 투자로 구분해 봤을 때 기업 투자의 비중이 아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체 투자의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전체 중 대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6월 말 그 비중이 27%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경쟁적으로 국내 대체 투자 자산을 시장에 공급하였고 캐피탈사들 역시 새로운 수익 기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체 투자 취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투자 비중 확대는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대체 투자 확대 추세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형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중소형사는 국내 부동산 및 항공기 금융 투자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대체 투자의 구성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부동산 투자의 대상 물건은 국내 및 해외 오피스와 물류센터, 호텔, 대형마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투자 형태는 지분 매입이 대부분이나 대출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중소형사 중 일부 업체는 항공기 금융, 해외 호텔 등 고위험성 투자 편입 비중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형사가 보유한 투자금융의 리스크는 높아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 대출, 부동산 PF, 투자금융 각 부문에서 중소형사의 자산 취급 위험이 대체로 높고 위험 확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금융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액 자산인 자동차 금융이나 소비자 금융과 달리 기업 금융과 투자 금융은 거액 익스포저 부담이 내재합니다. 자본환 충격이나 수익성이 미흡한 중소형사에게 거액 익스포저 부담은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대형사의 경우 대체로 ROE가 10% 내외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수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건별 익스포저도 대부분 자기 자본의 1% 내로 분산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특정 차주의 부실화가 몇 건 발생하더라도 자본이나 이익 규모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ROE가 5% 수준 내외를 보이는 등 일부 업체의 경우에 그런 수준을 보이는 등 수익성이 열이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의
해당하는 차주 한 건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거액 익스포저 부담을 정량화하여 집중위험 변화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거액 익스포저 부담은 자기 자본의 특정 퍼센트를 상회하는 거액 익스포저 건들을 합하였을 때 자기 자본 대비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로는 평균적으로 오른쪽을 중소형사의 집중 위험이 대형사 대비 크게 높고 확대 수준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본의 5% 이상 자산을 거액 익스포저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부담은 대형사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 31.2%인데 중소형사는 78.3%로 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본 확충이나 적극적인 분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레버리지 수준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중소형사의 레버리지는 2019년까지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형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레버리지가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영업 정상화 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레버리지 관련해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규제 강화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평사 의견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사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규제 준수 부담은 없지만 재무 안정성, 관리력 제고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규제 준수 부담은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미미합니다. 오히려 대형사의 외형 확대 조절이 풍선 효과로 이어져 중소형사의 신규 영업 취급이 확대되고 레버리지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레버리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김일 선임과 함께 캐피탈사에 증가하고 있는 기업 투자금융 부문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김일 선임님,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급 자산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거액 익스포저 부담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레버리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형사는 고위험 기업금융, 투자금융 취급 시 자본 확충을 통해 걸맞는 자본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분산 관리로 거액 익스포저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중소형사의 잠재 부실 예방을 위한 재무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위험 수준 변화, 거액 익스포저 부담 분석, 레버리지 지표 관리 수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네, 리스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소형사의 캐피탈사 자산 및 관리 리스크에 대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신평에선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캐피탈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